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내년 집값 전망해 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사는 제일 비싼 거, 집, 그리고 살면서 가장 큰 빚을 내는 것도 역시 부동산을 구입할 텐데 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 집값 오를지 말지 총론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냐 예. 이건 차치하고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날 거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상급지의 신축 물건이 줄어서 그쪽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들이 가시권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미국의 금리 인하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인프라나 학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위 지난번 폭등기에 20, 30대에 영끌족이 많이 들어갔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은 아직도 순환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쪽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하던데 네. 강남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월부터 추석 때까지 쭉 누적해서 보면 대략 14%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추석 이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요. 최근에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0월에 전월 대비 0.08% 하락했습니다.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큰 건 아닌데 예. 하락세로 전환했다.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뉴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도 0.26% 하락을 했고요. 지방의 경우에도 0.12% 하락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꼽는다면 강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예. 서울의 4대 권역 중에 강남을 포함하고 있는 동남권 10월에 실거래가가 0.65% 떨어져서 4개 권역 중에는 10월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이건 사실 상반기에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도 나왔고 예. 전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80% 수준까지는 회복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루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네. 서울도 그런가요? 서울의 11월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767건입니다. 평소에 서울에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4, 5천 건 정도는 거래가 되는데 그것에 비춰보면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예. 10월과 비교를 해도 좀 줄었습니다. 10월의 거래 건수가 2,314건이니까 한 달 사이에도 제법 많이 줄었다. 그런데 10월의 거래 건수 역시 전월하고 비교하면 30% 정도 줄어든 건수입니다. 근데 상반기에 워낙 4월과 5월, 6월로 가면서 그 즈음에 거래가 많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제법 회복이 되었는데 추석 이후에 대출이 끊기면서 돈줄이 말라버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이 뭐 2차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2차 조정까지는 아직은 아니거나 혹은 2차 조정이 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런 것들에 조정이 온다는 것의 전제는 고금리가 상당 부분 길게 유지가 된다일 텐데 예. 최근 들어서 시중은행에 나가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으실 때 최하단이 3.39%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 한동안 우리 뭐 5%, 크게는 6%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시중의 은행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한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변동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예. 역시 4.5% 부근이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제가 하나 깨진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FOMC 이후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사인이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10월에 5% 위로 올라가 있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는 3.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금리가 하락한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근거가 예. 거래가 실종된다 아니면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수급이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처럼 먹혀들지가 않는 게 정부의 정책 의지라는 게 개입을 하거든요. 정부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그 정책 위에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책 위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DSR이나 여러 가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 수요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문제하고 정부 대책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금리 좀 우리가 사이클을 좀 길게 보면 과거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품이 막 깨질 정도로 네. 꺼질 정도로 하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하락이 올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바로 그런 부분도 좀 그 이유로 제시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경기 예.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시각이 물가도 많이 올랐고. 좀 예. 엇갈릴 수 있고요. 그게 이른바 물가는 올라 있고 저성장이 길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누가 여전히 높은 금리에 집을 사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 어딘가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큰 행운을 얻었을 때 뭘 할 거니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첫 손을 꼽는 게 일단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하나 사고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현재의 주거 환경에 100%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순차적으로 밀어올리는 대기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요즘 수요자들은 좀 스마트해져서 이게 꼭지점일 때 네. 비쌀 때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전세가도 좀 많이 오르고 전세로 가는 분들이 네. 많아서 그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죠. 내년에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전세 물량이 좀 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이클이 좀 지나가고 나면 전세를 딛고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도 그렇죠. 나타날 수 그게 있다는 소위 거죠. 말해서 네. 갭 투자 혹은 갭 투기 세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적은 자금력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할지 어렵겠지만 내년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이 고점이고 내려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라 상황이 올해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뭐 정부의 개입에 관한 언급도 네. 뭐 잠시 하셨는데 뭐 공급 확대라든가 규제 완화 기조를 뭐 계속 할 것 같이 보이시죠? 네, 정부의 예. 입장은 뚜렷해 보이는데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모아타운 현장에 가서 했던 말도 네.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인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이 이전에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후보자의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 시장에 270만 호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동산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야 뭐 건전한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정부가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쌓여서 악재가 쌓여서 나중에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정책 개입이 올해 아주 단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올 초에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특별한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소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9억 원까지 해당하는 주택을 청년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자금이 올해 43조 원 풀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비슷한 정책자금 대출이 50조 원 가까이 풀립니다. 금리는 좀 전보다 좀 내려가고 특히 신생아 대출 같은 것들은 역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좋은 조건들이어서 내년에도 정책은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더 제대로 하락하게 만약에 두었더라면 1차 조정이냐 2차 조정이냐 이런 단어가 시장에 등장하지 않았겠죠. 올해 충분히 조정이 되고 이제 올라갑니다라는 설명을 내년에 드렸겠지만 아마 내년에도 이 얘기는 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도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데 가계부채를 이것이 좀 늘린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나 통화정책 회의록을 좀 다시 되짚어서 보면 예. 이쪽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개입함으로써 시중에서 통화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예.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점 제도로 들어가는 청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막상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점을 많이 안 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하고 아이가 많아야 하고 소득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 충족하다 보면 예. 살아생전에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형용 모순 같은 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모든 정부의 숙명일 것 같습니다. 좀 몇 가지 그 대책들에 대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내년부터 이제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핵심을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내년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는 가정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내년에 1월부터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이 됩니다. 이게 신생아가 만약에 태어나는 가구면 혼인 여부와는 또 무관하거든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연 최저 1.6%에서 3.3% 사이에 저금리로 빌려주게 되고 이때 연소득도 1억 3천만 원 이하 기준이니까 종전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의 대출 모두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면 추가로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셋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폭이 크기도 하고 네. 이 금리를 아이 한 명당 5년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15년 동안 1.2%의 정책 자금을 대출해서 쓰는 집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밖에 신혼부부가 지금은 부부 합쳐서 한 번만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각자 한 번씩 해서 모두 2번. 그러니까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진다. 이것도 그렇군요. 내년의 특징입니다. 맨 아래 나오는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뭡니까? 네, 출산 양육해서 주택 취득세 감면. 저거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예. 키우기 위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500만 원 한도로 해서 500만 원까지는 100% 면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지원해주겠다. 이게 정책의 골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들 관심 갖고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의 적기 언제일지 우리가 사실 최고가하고 최저가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인데 나한테 가장 감당할 만한 최저가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장에서 꽤 많이 거래가가 빠져 있고 금리는 하락할 것 같고 고정금리 대출 이런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쯤 시장의 상황을 좀 분위기를 보시고 내년에 미국에서 정말 금리를 인하한다 이 사인에 나오면 그때쯤 아마 우리가 들어가 봐도 좋은 장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와 내년 집값 전망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